원래 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원래 양이었어? 근데 또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도대체 뭐였어, 이 새끼들, 이거.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하려면 굳이 이거를 좀 분석적으로 설명하려면 음이라는 것 안에 양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음이 막 굴러가다 보니까 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양 부분이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음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거의 음 부분은 저만큼밖에 안 남고 이게 딱 보니까 음 부분 조금 남고 거의 다 양 부분으로 변하는 걸 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양도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쇠퇴가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던 음 부분이 조금 남아있던 게 점점 늘어나서 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된 것을 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이제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렇죠? 완전히 생짜로 음이었다가 완전 만땅고 만땅이었다가 그게 두두두두두 가서 양 만땅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리즈너블한 거예요. 여기 동양에 대해 설명은. 그러니 굳이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달한 거 말할 때 음도 요만큼 있고 요 사이에 절반 양 절반 있는 것이 굳이 있어서 얘가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는 김영규 씨는 굉장히 남성적으로 생기셨는데 보면은 스스로가 남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막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잖아요. 남녀 모두. 알고 있었어? 자네 알고 있어? 바꾼 알아? 어?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폐경기가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막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50 넘어간 아주머니들은 조심해야 돼. 여혐 발언인가? 이런 것도? 요새 여혐, 위험해. 아주. 그리고 50 넘어간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여성스러워진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여혐 발언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남성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성스러워진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조잔해야죠. 이거 안 돼. 조잔함이 여성스러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 그건 아니야.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서로 상반되는 완전히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을 이것 아니면 이것을 모순이라고 그러고 그런 대로 서로 부딪히긴 하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상반된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죠. 전체 총량이 100이면 50대 50이다가도 그죠? 5대 95로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음의 정체성, 양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양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 상태에 있는 거야. 유동적 상태에 있는 거야. 그게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보면 정말 중국인들이 이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계약이 전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응? 그게 계약이 전부겠어. 다 때 되면 변하는 것이죠. 아이고, 인간관계를 두고 봐서 그걸 아주 넓은 관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 관시 그러면 접된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의 사유 방식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한 번 음이면 철석같이 음인 거예요. 한 번 양이면 철석같이 양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정체성을 뚜렷하게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네?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what is question에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석같이 딱 알아내서
그걸로 규정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서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적 사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칸트 철학을 읽으면 딱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 이 부분 자, 임관사 편집 끝. 야, 이제 동양 얘기 야매니까. 우리가 칸트 철학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로서는 자,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경험 사례도 그것이 묻어 있지 않은 완전한 도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수 무자압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해야 착한 일이 되더라라는 경험 사례가 쌓여서 좀 순수함에 가까운 어떤 도덕 명령을 만들고 가능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접근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완전한 이론적인 것과 완전히 실천적인 것이 믹싱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이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념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것을 사실 우리 잘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순수한 플라톤이 말하는 것 같은 순수한 선의 이데아, 순수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턱턱 와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도 뭐지 유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근데 칸트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역이 있어요. 자유 영역, 페어눈프트가 작동하는 자유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완전히 경험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경험적인 것이 배제되는. 이 영역에서는 오로지 단적으로 선을 이 세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어요. 단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영역에 따르면 단적인 선이라는 것을 그 어떤 감각 데이터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선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넌한 부분이에요. 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면 단적으로 선한 것을 갖다가 선과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칸트가 말이지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개를 묶어야 이게 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요 세 개로 넘어올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현석 씨 장만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물어보겠어. 예?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장만옥을 좋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최현성 씨는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최현성 씨가 장만옥이라고 하는 이데아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네. 왜 닿을 수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야. 우리가 그걸 빼다가 다르다 그러죠. 빼다가. 기본 바탕이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그냥 서양 철학은 말입니다. 서양 사상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덴티티의 사유예요. 정확하게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영역을 논리적으로 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칸트가 말했습니다. 요 자연의 영역하고 자유 영역을 도대체 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장만옥이 있다면 장만옥 이외의 여인들이 다 여기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금방 느낌이 확 올 거야. 그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여기 있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외의 인간들이 여기 있고, 그죠? 예전에는 주드로가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주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원숭이와 우리의 차이보다 크죠. 그러면 이 두 세계를, 그런데 어떻게든지 선을 이 세계에다 실현시키려면
자, 방법을 궁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여기에도 뭔가가, 그러니까 양쪽에 공통되는 뭔가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식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구별해. 그냥 살다 보면 요 세계에서 살다가 그냥 조금 착한 일 몇 번, 착한 일 한 200번 하다 보면 이렇게 쌓여서 착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다는 거, 굳이 자유의 영역하고 자연의 영역을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사람이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버무려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이 사람은 이미 순수 이성비판에서 저 두 개의 영역을 딱 구별해 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칸트는 자연의 근저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자유 개념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닮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겠죠? 자연 영역의 밑바닥에 물 자체가 있다는 걸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매개시키기 위해서 두 영역을 매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가면 가정하는 거예요. 공통의 것을 가정해요. 두 영역에 모두 속해 있는 공통적인 것의 가정인데 그게 뭐냐? 자연 영역의 근저에 놓여 있는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자연의 목적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목적을 가정해서 이 두 개가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그래도 접착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고 자연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 밑바닥에 자유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애초에 있지도 않아 있다고 치고 이렇게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을 도입해 들여오는 거와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제3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의 뭔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이는 그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 앞에서 칸트가 한 얘기들을 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관한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근거의 인식에 도달하지는 못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못하며 그랬잖아요. 그래 이걸 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판타지 영역이에요.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부터 칸트는 이제 새로운 판타지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읽어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안 읽어도 돼.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했던 얘기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개의 영역을 매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이 세계에 실천할 수 없죠. 근데 선을 실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개를 갖다가 목적을 논다입니다. 이걸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목적론이 되는 거예요. 목적론에 관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두 개를 매개시키기 위해서 목적론을 가져다 놓는다 그 말입니다. 넘겨보면 고유한 영역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목적에 관한 논의는 고유한 영역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암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가정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못하지만 한쪽의 원리들에 따른 사유방식으로부터 다른 쪽의 원리들에 따른 사유방식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서로 넘나들 수는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목적의 영역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뭐냐? 판단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섹션이 두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시키는 매개로서의 판단력의 판단에 관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판단력의 비판에 관하여 이걸 칸트는 판단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다. 지난번까지 제가 판단력에 관한 논의를 여기 설명을 했어요. 칸트 원문에서 보면은
요거를 생각하는 힘, 요게 판단력이다. 그럼 오성의 능력이 있고, 이성의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근데 이 판단력은 사실상 가상의 것을 생각하는 힘이죠. 그쵸? 그러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정한 학문적인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쉽게 어떤 용어를 여기다 대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잘. 아, 내가 착한 일도 해야겠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에 관통되는 원리는 딱 하나죠. 전체적으로 보아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겠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이거는 방금 전에 그 구조를 지나오면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했던 엄밀한 비판적 학의 영역을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칸트를 읽을 때 순수 이성 비판에다가 초점을 주고 읽으면 요거는 안 읽어도 되는 영역이 되죠. 이게 안 읽어도 되는 영역이에요. 자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 세계에도 칸트는 이제 여기서 이 판단력 비판 서론 지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것, 숭고함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자연 목적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연 세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없죠. 태양이 생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태양빛이 날아오면서 생물들아, 너희들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오는 태양빛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자연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가정될 때 자연 현상들을 좀 더 잘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연 목적론을 도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칸트는 그건 없잖아요. 자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만옥이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왜 없어? 난 있다고 생각해. 그건 예외지, 장만옥의 경우에는. 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김영준 군,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없습니다. 자연 목적이지, 그거는? 없지. 네. 근데 가끔들 있잖아. 있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왕자병. 어? 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단적으로. 원인이 있고 분명하잖아. 그것을 넘어서 뭘 설명하면, 이제 그게 뭐예요? 왕자병이잖아요. 공주병, 왕자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딱 철저하게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우리는 그냥 단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다. 어떤 인과의 사슬에 의해 따라서 태어났을 뿐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인생이 허무하잖아. 그 허무에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딱 출발점이 뭐예요? 불교적 세계관이잖아요. 딱 읽어보면 이게 아주 도도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이 세계의 무목적성을 밝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철저하게 턱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뭐예요? 그게 공 아니에요, 공. 근데 이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밑바닥에는 신의 뜻이 도저히 이 밑바닥에 딱 도도하게 이렇게 놓여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실현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그 실현의 과정이고,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의 섭리에 관한 논의냐, 섭리론이냐, 프로비던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칸트가 순수이성편에서 말했던 거 뭐죠? 그런 건 없다 아니에요? 신의 섭리에 대한 데이터가 안 오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섭리론을 깨버렸는데, 그렇게 놓으면 이 세계는 무의미한 것이고, 세계를 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 와서 다시 이걸 도입해 드린 거죠. 그러면 최초의 순수 이성판의 기획을 배신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쓸쓸하니까 그랬겠죠. 저는 사실 학부에서 이제 칸트의 도율관념론 철학, 그래서 칸트, 피테, 셜링, 헤겔 이걸 배우고 뭐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호불호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원전을 가지고 칸트 철학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기 시작한 건 사실은 제가 판단력 비판부터 읽었거든요. 순수이성 비판을 이렇게 칸트 원전으로 읽고 깊이 있게 깊이 있게도 아니지 그냥 좀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지는 않고 판단력 비판부터 열심히 읽었거든요. 칸트 철학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 인생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순수이성 편을 읽어보니까 얘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런데 되게 칸트 공부를 할 땐 순수이성 편부터 읽다가 판단력 비판을 오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칸트가 깔끔하거든요.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이성 비판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읽어도 딱 공감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헛소리 형이상이죠. 이게 재미없는 건데. 글쎄요. 아까도 제가 얼핏,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만, 요 사람들은 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적당히 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상태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영복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서양학은 존재의 철학이고, 동양 사상은 관계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뚜렷한 아이덴티티.